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민주당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삼선 의원이시고요.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대선 때에도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맡아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으로부터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 듣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선 이후에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뭐 더 바빠진 건 아니고요. 네, 대선 때만큼 바쁘겠습니까? 네. 네. 전에 뵀을 때는 뭐 엄청 막 저기 네, 했는데 오늘 뵈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네. 조금 이제 안정화됐다고 할까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네, 듭니다. 네. 의원님 네. 기업에도 계셨고 네. 민주당에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네. 경제통 중에 한 분으로 네. 그렇게 또 알려져 있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현재 네.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 뭐 사실은 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지만 일단 잠재 성장률 하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사실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이뤄왔다가 이제는 이제 성장 동력이 이제 다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 그런 약간 불안감이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보면 저는 그 원인이요. 그 산업 그 전환. 네. 그러니까 산업 전환에 어떻게 보면 이 전환기가 온 지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대 전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산업 전환기가 이제 금융위기, 그러니까 2007년, 8년의 금융위기 직후에 시대 전환기가 왔어요. 그래서 산업 전환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한번 기회를 놓쳤다 그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미국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실 뭐 우리한테는 안 좋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든가 자국 중심주의로 이렇게 산업들이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2010년도, 2012년, 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중국의 어떤 제조 굴기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실은 못 미쳤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전환기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전환기에 그러면 다들 뭘 했냐 이러면 이제 첨단 산업과 AI 전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본격화해 왔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10여 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늦었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한 10년 동안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강하던 주력 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산업 전환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온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 과잉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은 우리를 이제 추월해 간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면 첨단 산업의 예를 들어 AI나 물론 반도체는 아직 여전히 좀 그래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AI 같은 경우는 많이 뒤처져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여전히 우리가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속도가 아직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든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산업에서 IT, 금융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산업 전환기에 우리가 이제 그 보면 DJ 정부 시절에 IC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요.
그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DJ 때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ICT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IMF를 극복하면서 경제가 한 번 더 성장을 합니다. 정보화. 예. 네, 예. 그때 한번 우리가 이제 굴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8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 요때쯤에 전환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예. 못하고 어허. 정치적 혼란이 계속 반복되죠.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네. 정치적 혼란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그래서 없다. 빨리 산업 전환을 빨리 이루어야 되고 이대로 가면 산업 공동화 위기다. 그래서 지금 주력 산업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공동화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들은 이제 굉장히 허덕거리면서 쫓기는 그런 상황 또는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진단하시는군요. 네, 위기인 것은 오래됐죠. 근데 이제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아, 지금 한국 경제는 그런 정도 네, 상황이다. 위기가 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이미 2007년, 8년 이후에 우리가 전환을 했었어야 네, 되는데 10년도에 이미 위기가 왔는데 그것을 놓치고 실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낭떠러지쯤에 지금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이다. 급박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산업 공동화 위기라고 봅니다. 아, 공동화 정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과잉 공급 상황에 있는 여러 그 이제 그 제품들 또는 이제 이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쇄 몰락이 예상이 되고 연쇄 공동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재구조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주력 산업들입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더더욱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네. 의원님은 어쨌든 대선 때 그 미래경제 성장 전략위원회 이끌면서 분과도 뭐 제가 알기에 한 20개 이렇게 되고 모든 경제 관련된 쪽에서 정책들, 대응 방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이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경제 정책의 핵심 키워드, 핵심 방향 이런 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총체적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진단하자면 총체적 난국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 그 처방을 같이 함께 다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요. 그런데 일단은 뭐냐 하면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한두 군데 뭔가에 집중한 뭐 어떤 거를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전방위적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전방위적으로 그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 상황 자체가 그렇다 지금.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주력 산업은 재구조화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던 분야도 이제는 재구조화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대기업이나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나마 잘하고 있던 이 회사들은 이 첨단 고부가 가치 쪽으로 빨리 전환해 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해가면 그쪽에 시장이 조금 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제 내수 시장보다는 좀 더 고부가 가치 쪽으로 전환해 가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이 이제 그 공급을 갖다 생산량을 조절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그럼 내수 쪽에는 중견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좀 메꿔져 가면서 내수에 숨통이 좀 트여야 되는 거죠. 지금은 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죽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량의 조정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세한 자영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그 과잉 공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체의 일변도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영세한 자영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을 고부가 서비스 그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해 나가야 됩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AI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첨단 기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AI라는 것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LLM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그 인공지능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그 기법들이 기술들이 우리의 어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일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AX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AI 네.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에도 활용되고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에도 활용이 되고 우리 의료 진단이라든가 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자동차 모빌리티 또 선박 이런 데도 다 활용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예.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 됩니다. 가지가 뭐 거미줄처럼 얽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처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부처가 다 연계돼 있습니다. 국방, 그 다음에 과학기술, 산업, 문화 네. 다 연계돼 있죠. 예. 그리고 또 규제 완화는 어쨌든 또 기재부가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협업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나 그 내각의 역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속도감 네. 있게 그런 걸 가기 그리고 위해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성장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대기업 위주의 네.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이것이 성장을 그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은 성장을 했지만 그것이 국내의 어떤 생태계로 귀속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침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이상하게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돈이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그럼 생태계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될 거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 네.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네. 그래서 지역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역 균형 성장 이래가지고 수도권을 자꾸 규제를 했는데 네. 규제한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지역 균형 정책. 그러면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수도권을 규제해 왔죠. 네. 수도권 규제하면 지역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지역은 더 힘들어지고 수도권도 힘들어지고 네. 그게 아니고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센티브를 대폭 줘서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자칫하면 의원님 그 관련해서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인센티브를 줘서 네네.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지금처럼 뭐 공공기관을 내려보낸다든가 이런 그것 방식으로는 가지고는 어렵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네. 지역에 훨씬 더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곳, 발전원이 있는 곳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지역의 산업단지에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네, 해준다든지 네. 그러면서 AI나 이런 산단들이 그쪽에 더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샌드박스 같은 것이 지역에 더 많이
규제가 완화되도록 한다든지 어쨌든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실질적으로 거죠. 예,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되고 좀 더 정책이 디테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제를 하면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에 지역으로 갈 거다.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죠. 인센티브가 있어서 혜택이 있어야 지방으로 가는 거지. 누가 그냥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역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앵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산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되고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정밀한 설계 그리고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예. 네. 어쨌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제 경제참모 아직 내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네. 대개 그 김용범 실장이라든지 뭐 하준경, 유덕현 소속 보좌관들이 전체적으로 다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투자다라는 관점을 가진 이른바 확장 재정론자들로 네. 포진이 됐어요. 대통령실이. 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뭐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길게 보면 또 그렇다면 그 재정을 마련하는 부분에서의 증세 문제가 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두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문제는 어떨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것은 네. 기업과 민간의 소비, 네. 그죠? 기업의 투자, 그다음 민간의 소비, 그다음 정부의 지출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본다면 네.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세 축 중에 네. 어디 하나는 어느 한 곳은 어쨌든 유동성의 공급이 되어야 돈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간에서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돈이 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선순환, 네네.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면 정부가 재정을 쓰게 되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 민간 소비나 이 기업들의 투자가 좀 적을 때는 정부가 지출을 좀 하고 또는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막 이게 민간의 소비가 막 활성화됐을 때는 네. 또 정부가 좀 지출을 줄이고. 적게 해도 되고 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도 돈을 안 쓰는데 정부마저도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네. 않습니다. 네. 예, 그러면 도대체 아무도 돈을 쓰지 않으면 뭐가 나아진다는 것인지 사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경제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다. 증세라는 것은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국민들한테 증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 네네. 그것은 증세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도 이게 좀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있을 살만할 때, 때. 살만할 때 우리가 좀 증세를 좀 해가지고 꺼내자. 이걸 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그 자원 재배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네. 증세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도 재정의 여유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좀 아직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예. 네, 일단 재정을 먼저 마중물로서 좀 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돌아가면 그 다음에 경제가 돌아가는 걸 좀 보면서 이런저런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 증세 문제를 네. 얘기하고 할 네. 그럴 시기는 그건 아니다. 네. 그리고 증세를 하게 되면요. 예. 일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경제 순환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판단을 좀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그리고 되겠죠. 이제 이건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꼭 증세를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뭔가 이렇게 뭔가 복지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그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너무 이렇게 그 틀에 박힌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에는요, 국민들이 일단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시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력이 강한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야, 그 세금을 걷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는 건데, 그렇죠. 나한테 왜 걷는 건데? 네가 해주는 게 뭔데?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그게 있기 효용을 때문에. 따지죠. 네, 그래서 증세라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네. 민감한 문제라 네.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 자, 가상자산 문제 좀 여쭤볼까요? 이거 가상자산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또 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이 가상자산 ETF도 출시를 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법제도 이런 거 올해 안에 좀 이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정비가 좀 끝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 발행과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인허가 요건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그 시장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이 산업 쪽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플레이어들이 여기에 투자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만 해가지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어디로 가냐?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것을 입법을 제대로 제도화를 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좀 많이 늦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어떤 안정적인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하고 정비를 하고 안정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쨌든 디지털 자산 관련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에도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올해 안에 좀 내놓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도 방문하고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등장 이후에 코스피도 좀 올라간 흐름이고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런데 코스피 5천 달성 가능하다라고 공약에서 일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선결 조건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어쨌든 주가 조작 원벌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자본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돼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걸 위해서는 아까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엄벌에 처해지면서 이런 어떤 그 장난 세력들, 이제 투기 세력이 작전 세력이 이제 청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 주식 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그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법 개정 문제요? 상법 개정 문제도 저는 이제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사실 북한에 대한 대남 대북 확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불필요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네.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또 하나가 우리 주식 시장이 보면 배당이 너무 이제 예. 좀 낮죠.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많은 그 노동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제 노후의 어떤 노후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배당에 대한 그 배당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든가 주식시장 자체의 뭐 개혁안들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자본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더 강해져야 네.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내수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경기가 좀 더 진작될 필요가 있다. 내수 경기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산업 전환이 지금 지체되면서 생기는 산업 공동화 위기.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궁극적인 문제다.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된다면 코스피 5천 달성이 가능할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단기 해법, 예, 뭐 예. 중기 해법, 장기 해법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배당 소득세인가요? 그걸 둘러싸고 약간 어쨌든 배당 중심으로 갔을 때 조금 그걸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소득세를 둘러싼 그런 얘기들도 백가쟁명식이던데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그거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 국민들의 이제 소득 수준과 그리고 계층의 어떤 분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수준들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많은 중산층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을 많이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네. 예, 그래서 그걸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저는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배당 소득세를 좀 낮추고, 그리고 그것을 배당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좀 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문제라든가 네. 혹은 이제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뭐 약간의 어떤 페널티 혹은 이제 배당소득 많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제도적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당은 늘리고 세금은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자,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이게 뭐 이제 15만 원 전체적으로 전 국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소득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이렇게 대략 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좀 어쨌든 현장에서 효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의원님은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소비 진작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지금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금 재정의 어떤 이런 소비 진작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내수 경기가 말랐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뭐 그냥 식당을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예. 그래서 이 미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쓰기 위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뭐냐면 긴급 처방이죠. 긴급 처방. 그래서 민생을 위한 내수를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이제 이걸 계속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 얘기하는 물가 상승 뭐 가능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뭐 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걸 걱정할 정도 상황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 지금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빨리 네.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네. 상황이다. 지금은 뭐 거의 마르다 못해 거의 뭐 지금 거의 이제 사망 직전에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생명수를 빨리 투입을 해야 된다. 예. 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 부담 이게 코로나 때 관련된 그런 건데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일정하게 이제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아마 진성준 의장이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일부는 갚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매입해서 탕감을 해주느냐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도 이 필요성에는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 네. 수준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과거 이제 코로나 때 그때 미국도 그랬지만 실제로 그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금지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코로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의 자유를 법이나 규제에 의해서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막은 손실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 현금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현금으로 막 해주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물가 오른 거에 또 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막 금리도 올리고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때 잘못한 게 사실은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기보다는 이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막더라도 예, 막는 대신에 피해를? 일정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업 자체를 금지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해놓고서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네가 대출 받아서 연명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거예요. 그 리스크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당시에 돌아가서 보면 이 국민 전체, 국가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소상공인들한테 그때 전가시킨 거였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그 당시에 이제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그러면 이분들이 그때 이제 다 대출을 받았는데 아니 그 대출이라는 게 영업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출을 갚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만기 연장만 해온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자까지 늘어나면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도산 직전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분들 개인의 책임이냐라는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은 부채 탕감을 해주고 또 일정한 부분은 어쨌든 뭔가 대환 금리가 낮은 정책적인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그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 문제죠. 그게 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서 그때 보상을 해줬어야 하는 마땅한 범위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네, 아마 네, 그때 그러면 그때 영업 제한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만약에 보상을 했더라면 얼마를 해줬어야 되는 것이냐. 그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상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는 탕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최소 탕감액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 여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아마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그냥 탕감해준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네. 그때
사실은 보상했었어야 되는 것을 대출로 해결했기 때문에 전가시켰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탕감을 해줘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죠. 네, 네.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여쭤보고 저기 하죠. 지금 이제 민주당 그 8월 2일 날 전당대회 네. 확정됐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 출마 이미 뭐 선언을 했고 박찬대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어쨌든 이재명 정부 이제 첫 번째 집권 여당 당 대표를 뽑는 거니까 좀 어떤 관점에서 당 대표를 뽑는 게 좋을까요? 뭐 어쨌든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공유를 하고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인을 거명할 수는 수는 없는 없겠죠.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또 당원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원론적인 네. 답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3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 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에서 가고자 하는 경제 정책의 방향, 또 포인트 이런 것들 중심으로 대담 나눴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